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소개받은 대로 강인선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조선일보의 국제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오늘 회사 일을 작파하고 지금 여기 와 있는데 사실 윤동빈 원장님께서 와서 몇십 분 동안 그냥 재밌는 얘기 하면 된다고 그러셔서 굉장히 마음 편하게 왔는데 와보니까 여기 아이판 스토크가 시작하는 역사적인 어마어마한 자리라는 걸 알고 어깨가 굉장히 무거운데 어쨌든 두 번째로 어마어마한 자리를 굉장히 마음 편하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이라크전 사진을 지금 올려놨는데요. 이라크는 지금 저희가 전쟁, 사담 후세인 이런 이름으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유역에서 시작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시작된 곳이고요. 그리고 에덴 동산도 이곳에 있었을 것이라는 추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탑의 유적도 이라크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가 아주 화려한 나라인데 사실 여기서 전쟁이 나는 바람에 아주 오랫동안 전쟁만이 이 나라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올해가 지금 이라크 전쟁이 일어난 지 10년이 되는 해인데 제가 10년 전에 종군 기자로 이라크 전쟁을 취재를 하러 갔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번 가볼까 하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제가 현지의 외교관 분들이랑 여기저기 연락을 해보니까 그렇게 많이 달라진 것은 없다고. 그러니까 외국인들한테는 아직 위험하진 않은데 내부적으로 종교 분쟁이나 여러 가지 갈등에 있어서 그 상태는 위험하고 그거는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된 상황이라 별로 달라진 게 없다. 그래서 아쉽게도 제가 딱히 뉴스 가치가 없는 것 같아서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굳이 이제 이라크 전쟁에 관한 시작 부분들은 설명을 제가 드리자면 역시 이제 다행히 이제 윤동빈 원장님께서 이 맥락을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주 단기적으로 설명을 할 때는 미국과 이라크는 원래 전쟁을 했었죠. 걸프전 때. 근데 사담 후세인이 대량 살상 무기를 계속 만들고 있고 미국의 적대적이고 그런 상황에서 9.11 테러를 미국이 당하고 보니까 결국 이라크 같은 나라에서 만든 WMD가 테러 조직의 손으로 들어가면 그게 미국 안보에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그런 인식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런 결정을 내린 당시의 맥락 중에는 9.11 테러가 굉장히 컸는데 당시에 제가 역시 9.11 테러 때도 미국에 있었는데 특파원으로 있었는데 그때도 보면 미국 본토가 단 한 번도 어떤 이런 식의 대규모의 공격을 받아본 적이 없는 나라로서 더군다나 세계 최강의 군사 대국으로서 이런 위협을 당했다고 하는 게 미국 사람들한테는 너무나 큰 쇼크여서 그 안보에 대한 과도한 아주 민감한 그런 태도를 갖게 됐는데 그런 전체 맥락 안에서 이제 이라크를 공격하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 10년 전의 전데요. 여러분들이 종군 기자는 어떻게 사는가 이게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올려놨습니다. 근데 이거는 상태가 아주 좋을 때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길에서 이제 차를 타고 가다가 회사로 전화를 해서 제가 메모해 놓은 상태로 기사를 불러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그러면 회사에서 그거를 받아쳐 줍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그걸 아마 지금처럼 스마트폰을 쓸 수 있었으면 조금 달랐을지 몰라요. 근데 그때는 10년 전이고 그래서 완전히 상황이 달랐습니다. 지금 여기 잘 보이지는 않는데 제가 그때 이라크에 갈 때 전화를 3개 가지고 갔어요. 하나는 그냥 미국에서 쓰던 핸드폰 로밍한 걸 가지고 가고요. 하나는 영국에서 쓰는 전화인데 영국에서 쓰던 전화인데 그거는 이제 이 중동 지역에서 많이 쓰는 전화고요. 하나는 스라야폰이라고 스위스 쪽에서 이제 스위스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통신망을 가진 전화가 하나 있었고 그 두 가지가 모두 안 됐을 때 쓸 수 있는 마지막 전화가 위성폰을 가져갔어요. 근데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기능도 나쁘고 하여튼 어려운 그런 통신 상태에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터넷이 안 되는 때도 많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었는데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저기 상태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 제가 빨래도 했거든요. 저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저 생수에다가 다 빨았어요. 빨아가지고 걸어놓고, 그리고 보시면 이 컴퓨터 가방은 완전히 모래 더미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라크 지역에 가면 브라운아웃이라는 말이 있어요. 왜 우리 정전되면 블랙아웃이라 그러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 근데 브라운아웃이라 그러는데, 모래바람이 불기 시작을 하면 군인들이 자기가 들은 총이 안 보인다 그래요. 그 정도로 앞이 뿌얘지는데, 그런 상황이 매일매일 계속되니까 모래하고의 싸움이라는 거는 뭐 그냥 아예 포기하고 지내는. 그래서 제가 그 브라운아웃이라는 상황을 여러 번 겪어보니까 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인샬라라고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신의 뜻대로 맡기자. 그냥 그런 무력한 기분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상황을 경험을 했는데, 제가 원래 이제 이라크전이 공식적으로 시작을 한 거는 3월 20일이에요. 이때 그 부시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개전 선언을 했고, 저는 한 2주쯤 전에 가서 여기 쿠웨이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쿠웨이트에서 현지 적응하는 법을 배워요. 뭐 사막에서 전갈이 나타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가만히 두면 돼요. 자연은 건드리지 말아라. 자극하지 않으면 그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뭐 그런 것들 배워요. 뭐 그다음에 군인들에게 생수 한 병으로 목욕하는 법, 하여튼 그런 전쟁터에서 살아남는 법들에 대해서 이제 현지 훈련을 여기서 한 2주 정도 하고, 그리고서 전쟁이 임박했다는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잠깐 어디 갔다 들어왔더니 군인들이 앉아서 다 머리를 깎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래서 제가 왜 니네들 다 머리를 깎니?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하는 말이, 전쟁이 시작되면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머리카락 있으면 뭐 머리 감을 수도 없고 불편하잖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나도 깎을까? 그랬더니 얘네들이 뭐 머리는 기니까 깎던지 그러더라고요. 근데 깎지는 않고 그냥 저렇게 두건 쓰고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곧 시작될 거라고, 그래서 이 이라크하고 쿠웨이트의 국경 지역으로 이제 모두 부대가 이동했어요. 참고로 잠깐 설명드리자면, 그 이라크 전쟁 때는 미국 국방부에서 임베디드 프로그램이라는 걸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뭐 자기 마음대로 전쟁터에 뛰어들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니까 부대들하고 짝을 지어줘서 같이 움직일 수 있게 해줬어요. 근데 그 임베디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조건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그때 서류에 서명을 했는데, 그게 뭐였냐면, 이 전쟁을 취재하다가 부상을 당하거나 죽더라도 미국 국방부나 미군을 상대로 소송을 하지 않겠다. 그 사인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고 단독으로 무장하지 않겠다. 안전에 관해서는 일단 군인들에게 맡기는 것으로, 그 2가지 서류에 사인을 하고 그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국경 지역에서 밤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음 날이면 이제 저희가 국경을 넘어갈 텐데 기다리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타고 다니는 군용차 험비라는 게 있어요. 그 험비를 타고 4사람이 짝인데, 군인 4명과 저 이렇게 짝인데, 그날 밤에는 어떤 지시가 내려왔냐면, 그 방탄조끼를 벗지 말고 군화도 벗지 말고, 그리고 잘 것, 대기할 것. 그래서 차 옆에 이 야전 침대를 몇 개씩 놓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 누워 있었어요. 사실 잠이 오겠습니까? 전쟁이 시작되기 전날 그 국경 지역 근처에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늘을 보고 그냥 깜빡 졸았다 깼다 그러면서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슉 하는 소리가 났어요. 여러 번 나요. 슉. 그래서 눈을 떠보니까 미사일이 날아가는 거예요. 스카드 미사일이죠. 근데 그 전에 미군들한테 훈련을 받았는데, 미사일이 눈에 보이면 살은 거래요. 그러니까 아시겠죠? 안 보이겠죠? 저한테 왔으면.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살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자동차 크락션 소리가 막 울리기 시작했어요. 빵빵빵빵. 근데 그거는 군인들 사이에 어떤 신호였냐면, 이라크가 화학무기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될 때 경보예요. 그래서 그럼 이제 그 화생방복을 입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전에 제가 쿠웨이트에 있을 때 연습을 좀 하긴 했어요. 연습을 하긴 했는데,
그게 그때는 좀 그냥 제가 뭐 군인도 아니까 덜렁덜렁 했죠. 대충 뭐 이렇게 하는 건가 보다. 그냥 방독면 쓰고 이렇게 했는데 정말 그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게 손이 덜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이게 잘, 이 방독면도 잘 안 되고. 그래서 막 옷을 입는데 이게 이 여밈 같은 걸 잘 해야지만 이제 가스가 안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너무나 허술하게 하고 있으니까 어떤 군인이 자기 거를 빨리 하고서 와서 저를 도와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야, 진짜 내가 종군 기자로 여기까지 왔는데 이라크 국경을 넘어가지도 못하고 여기서 죽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다행히 그건 이제 클리어가 됐어요. 해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그렇게 끝났는데 그런 밤을 보내고 이제 이라크 국경을 다음날 넘었습니다. 근데 그 전쟁에서 의외로 그 총 맞아 죽거나 부상당하는 것보다 숫자가 많은 게 교통사고예요. 그 이제 국경을 그냥 넘는다 그러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 국경이나 막 넘는 게 아니라 다 게이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게이트들이 있고 거기에 그때 미군이 한 12만에서 15만 정도가 주둔을 쿠웨이트에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상당수가 넘어가야 되니까 차가 어마어마하게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이제 밤새도록 차를 타고 자다가 깨다가 그러면서 넘어가는데 그 이제 그 험비라고 하는 이제 지프죠. 지프차에 4명이 탔는데 운전하는 사람은 총을 못 쏴요. 저는 기자니까 총이 없어요. 나머지 2 군인이 총을 들고 총구가 바깥으로 향해 있죠. 근데 제가 너무 졸리니까 막 조르니까 제 옆에 있는 군인이 야, 네 쪽에서 공격 들어오면 네 쪽으로 내가 총 쏴야 되는데 너 이렇게 졸면 어떡하니? 그래갖고 제가 잠도 못 자고 그렇게 해서 이라크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갔던 데가 나시리아였어요. 이 인근에 미군 부대가 미군들이 다 집결을 해서 여기가 이제 첫 번째 집결지였는데 다 모여서 이제 기지를 만들기 시작을 해요. 자동차는 모두 바깥을 봅니다. 그러니까 부채살 모양처럼 이렇게 모양을 만드는데 자동차는 언제나 출발할 수 있게 바깥을 보고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이제 그 안으로 기지를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첫날 미션을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저랑 같이 있던 팀 중에 중령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저를 간을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밤에 오후에 근처에 작전을 나갈 건데 같이 가겠냐. 그래서 제가 안 가겠다 그러면 또 겁쟁이라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가겠다. 그래서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그 미션이 뭐였냐면 이 근처에 그 이라크군이 쓰던 공항이 하나 있었어요. 낡은 공항이. 지금은 폐쇄된 공항이 하나 있었는데 그 공항을 빨리 복구를 해서 미군이 보급로로 활용할 수 있게 그 공항을 가보고 상태를 점검하는 게 첫 번째 미션이었는데 따라갔어요. 근데 그 당시 쿠웨이트에서 국경을 넘기 전에 여러 가지 정보 판단들을 했었는데 당시 위성 사진들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어떤 게 있었냐면 굉장히 구덩이들이 많이 패여 있어요. 활주로에 사진상. 그래서 적어도 2주 정도는 수리를 해야 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국경을 넘기 전의 판단이었습니다. 근데 막상 현장에 가보니까 의외로 깨끗하고 활주로는 거의 그대로 쓸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그 순간 미군의 정보력을 믿지 않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제가 기사 쓰고 그럴 때는 외신 같은 거 보면 무슨 땅바닥에 있는 골프공 하나도 구분을 한다더니 무슨 그런 웅덩이 하나도 제대로 못 보고 그래서 야 이거 좀 믿을 수가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국경을 넘어갈 때 또 어떤 판단이 있었냐면 이라크 군들이 굉장히 빨리 투항할 거다. 이라크 군도 사담 후세인의 집에 몹시 질려 있기 때문에 미군이 넘어가면 아마 꽃을 들고 환영을 할 거다. 그래서 미군이 할 일은 이라크 난민들을 수용해서 그들을 관리하는 것. 그게 메인 태스크가 될 거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넘어가니까 꽃을 들고 환영하기는커녕 얼마나 저항이 심한지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처음에 가려고 했던 상태만큼 못 가는 거죠. 그래서 밤마다 제가 같이 있던 부대 거기에 장군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 목이 쉬도록 전화를 거는 거예요. 탄약은 어디 있냐? 물은 어디 있냐? 니네는 왜 안 오는 거냐?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 들리는 얘기가 돌풍이 이렇게 불지 몰랐다. 갑자기 뭐 길이 다 무너져서 그러니까 이라크의 도로 상태가 미군의
각종 비싸고 무거운 그 기기들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길들이 막 무너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변수가 생기면서 진도가 늦는 거예요. 그때 어느 군인이 저한테 말해주기를 전쟁 때 유일하게 한 가지 일관성 있는 전략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끊임없이 바뀐다는 거예요. 어떤 그 무엇도 당초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힘든 상황을 거쳐서 이제 카르발라하고 나자프 지역 근처까지 제가 갔습니다. 갔는데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여러분들도 뭐 경험들 일상에서도 하시겠지만 불안하면 루머가 돌기 시작을 해요. 아주 괴괴한 소문들이 돌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쪽 근처에 이제 텐트를 치고 매일 그 브라운아웃이라고 하는 그 모래 바람을 견디면서 지내고 있는데 어떤 소문들이 도냐면 이라크군이 별로 무기가 없기 때문에 휘발유 같은 걸 드럼통에 담아서 불을 붙여서 굴릴 거다. 그러면 그 유독가스 때문에 미군들이 진도를 이제 앞으로 진전을 못하니까 뭐 거기서 죽고 그럴 거다. 아니면 이 동네 근처에 있는 모든 이라크군이 집결해서 총공세를 앞으로 2, 3일 안에 한다더라. 그럼 우린 다 죽는다. 그런 얘기들이 매일매일 돌아요. 거기서 제가 하나 배운 게 미국의 군사력과 이라크의 군사력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뭐 미국이 세계 최강이니까 그거는 비교할 수준이 아닌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쟁이라고 하는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다 무서워요. 죽을까봐 미군이라고 덜 무서운 게 아니고 이라크군들은 뭐 제가 직접 물어보진 않아서 모르겠지만 똑같이 공포에 떠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이 되면 지금 아마 당시에 보면 그 이라크의 그 기온이 한 40도? 45도 그런 상태인데 미군들이 막 걱정을 했어요. 우리는 이런 기후가 너무나 어렵지만 이라크 사람들은 여기에 늘 사니까 얘네들은 쉽게 싸울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렇진 않더라고요. 사람도 똑같더라고요. 걔네들도 45도에 뭘 날뛸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 조용히 있다가 밤이 되면 싸워요. 근데 그 소위 말하는 40도가 넘는 더위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쪽에 있는 카메라쯤 있는 쪽에 만약에 화장실이 있다고 치면 간이 화장실 하나인데 거기를 한번 갔다 오려면 결심을 해야 돼요. 내가 갔다 와야지. 저기를 가야지. 근데 이게 방탄조끼 입었죠. 그 화생방복 입었죠. 그러니까 찜질복 같은 걸 입고 있는데 무거우기가 짝이 없는 거예요. 가까스로 걸어갔다 오면 그날 하루의 일을 다 한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그렇게 더위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거기 있는 동안 있는데 저랑 쿠웨이트에 있을 때 같이 만났던 미국 기자들 2명이 자기네 부대들을 따라서 같이 오다가 거기서 합류를 했어요. 합류를 했는데 그 친구들은 오다가 뭘 봤는지 모르겠는데 완전히 패닉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집에 갈 거라고 도저히 여기 못 있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래도 너네들 종군 기자라고 했죠. 여기까지 취재 와서 지금까지 돌아가면 어떡하냐. 누가 기사 쓰냐. 그랬더니 잘 모르겠고 하여튼 나는 가족이 있으니까 가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돌아가는 건 더 어려워요. 그 안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요. 여기까지 올라갔을 때는 그때는 미군들하고 같이 와 하고 올라갔지만 내려올 때는 뭐 아무런 그 안전을 유지할 방법이 없으니까 정말 어려운 거죠. 근데 하여튼 그 친구들은 가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근데 사람 귀가 되게 얇잖아요. 저도 귀가 굉장히 얇아서 그 얘기를 계속 듣고 있으니까 나 여기서 죽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더 있다가 죽으면 어떡하나. 내일이 총공세라는데. 그래서 저희 같이 다니던 팀에 장군이 하나 있었는데 그 보좌관한테 물어봤어요. 웨스트포인트 나온 여자 아주 굉장히 똑똑한 친구였는데 제가 너라면 어떻게 하겠니? 그랬더니 걔가 아주 심각한 얼굴 제 얘기를 듣다가 그동안 기사도 많이 썼고 이제 됐고 네가 남의 나라 전쟁에 목숨 걸 이유가 뭐 있냐.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저희 팀의 회사에다는 당연히 이제 가고 싶다 그랬죠. 회사에서는 더 있었으면 좋겠지만 뭐 워낙 위험하니까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저희 팀에 있던 브루일렛 중령이라는 양반이 있었는데 제가 그 사람한테 가서 얘기를 했어요. 여차저차해서 내가 이 전쟁의 끝을 바그다드에 가서 보고 싶기도 하고 괜히 또 고집 부리다가 중간에 죽으면 너무 억울할 것 같고 그래서 이쯤에서 내가 철수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신이 그 군인이 됐을 때 초년병이 한국에서 주한미군으로 근무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 DMZ 쪽에 있었는데 DMZ 쪽에서 그때 8.18 도끼 만행 사건이라고 혹시 기억하세요? 그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팔을 다친 거예요. 북한군이 쏜 총에 맞아서. 그래서 그 부대원에게 그 자기 상사한테 찾아가서 난 후방으로 가겠다. 내가 한국에 와서 목숨 잃을 일이 뭐 있냐. 그랬더니 그 상사가 말하기를 너는 여기서 도망치면 평생 도망만 치고 살 거다. 너같이 겁이 많은 놈은 그거밖에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멍청한 소리 하지 말고 가서 원래 있던 대로 있으라고. 그 얘기를 그 사람이 저한테 하면서 당신이 여기까지가 나의 한계다. 이렇게 선을 그으면 아마 그거는 평생 당신의 한계가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네가 가야겠다면 내가 보내주마, 도와주마, 결심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기사를 썼는데 그 제목이 선택할 수 있어서 너무 괴롭다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미군이었으면 선택이 없죠. 그냥 가야죠. 근데 제가 기자이기 때문에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때로는 어려운 거구나 라고 하는 기사를 썼는데 웬일인지 그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려서 제 이메일이 거의 막 그냥 다운이 됐어요. 그래서 모두들 그 아침에 그 신문을 읽고 밥을 먹을 수가 없었다. 뭐 그런 얘기들 하시고 너무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편하게 앉아서 그런 기사를 읽고 있다는 게.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을 지나서 이제 바그다드로 제가 갔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포로들하고 제가 좀 시간을 좀 많이 써서 좀 짧게 줄일게요. 포로들하고 자이툰 부대 사진을 이렇게 붙여놨는데 제가 이라크에 가서 스스로 느낀 것은 내가 참 약한 나라의 국민이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다른 나라를 공격해서 군사력으로 제압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하는 나라가 아니죠. 항상 침략당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 나라니까. 그래서 미군의 입장에 동조하기보다는 이라크 사람들이 참 안 됐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독재에 시달리고 또 다른 나라가 이렇게 쳐들어오고 여기서 그걸 견뎌야 되는 사람들이 참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가 정말 약하고 작은 나라지만 이제는 성장해서 어찌 되었든 그 전쟁이 옳은 전쟁이냐 뭐 나쁜 전쟁이냐 이런 거를 떠나서 다른 나라를 도와줄 수 있는 나라만큼 됐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가슴 뿌듯한 일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지나온 미션을 한 40일 정도의 미션을 마치고 다시 쿠웨이트로 돌아가는 길인데 여기가 바벨탑의 유적입니다. 이 사진을 제가 굳이 쓴 거는 결국 그 바벨탑을 세우다가 사람들이 말이 안 통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서로 전쟁을 하게 됐다는 그 생각이 나서 했고요. 그래서 이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7년 5개월 전쟁이었고요. 3조 달러를 들이고 이라크 민간이 10만 명, 미군 전사자가 거의 4,500명 정도 가까이 되는 굉장히 큰 전쟁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저희가 이라크에 있는 그 바그다드 근처에 있는 공항에 석양이 질 때인데요. 그때 제가 여기서 이 전쟁을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가 현장에서도 사실 그런 생각은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물론 다 현실에서 잘된 전쟁은 아니기 때문에 역사에 맡긴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미루는 유보시키는 판단을 많이 하는데 제가 마무리하면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 전쟁을 하는 동안 군인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어떤 군인이 자신에게 온 이메일을 읽어줬어요. 우리가 하는 일이 지금 무엇인지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가 희망을 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였는데 그 이메일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어떤 남자가 난파선을 타고 가다가 표류하다가 무인도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무인도에 도착했는데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거기 있는 나무랑 그런 지푸라기들을 긁어 모아갖고 가까스로 집을 지었어요. 그렇게 며칠을 견디다가 어느 날 열매 같은 거를 좀 따러 먹을거리를 따러 근처에 산 같은 데를 헤매다가 돌아와 보니까 집이 홀랑 불에 탔어요. 웬일인지 불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었어요. 나는 이제 어떻게 하나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러고 있는데 얼마 안 돼서 저쪽에서 커다란 배 한 척이 무인도를 향해서 오고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구하러 왔어요. 이 사람을. 그래서 아니 당신은 어떻게
내가 여기 있는지를 알고 나를 구하러 오셨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 선원이 말하기를 당신이 불을 피워서 신호를 보냈잖아요.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는 일이 뭔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평가할 수 없지만 나중에는 아마 그게 훨씬 더 큰 의미가 있는 일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